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양해를 앞두고 양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 과연 양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2편에서는 그렇다면 2021년 양해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예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성공률 높게 예측 가능성이 높게 보기 위해서 지방 양해를 팔로우하면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양회의에서 얘기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건 아마도 제 본양회의에서 중앙양회의에서 이제 토론을 많이 들 건데 이번 시간에 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양회의에서 나온 데이터 이걸 갖고 중국 경제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네. 이제 뭐 괜찮다 잘 나간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경제 규모의 10배 뭐 이렇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복잡한데 중국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땅덩어리로 보면 우리 남한의 거의 98배, 100배 가까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것이 중국의 구조적인 이제 취약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 구조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하나가 거의 나라 규모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번 시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방 양해를 통해서 중국의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그렇죠.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성별 소득 격차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고 싶은 나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중기라는 게. 네.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언밸런스의 나라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중국이. 그래서 먼저 이제 잘 사는 데하고 못 사는 데의 차이인데 지금 성별로 봤을 때 중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데가 광동성입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네. 한 개의 성이 한국보다도 더 큰 이제 성이 등장을 했고 그러나 그 티벳 지금 말 많은 티벳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정도 수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31개가 서로 이제 섞여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10,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별로 이 격차가 너무 크다. 네. 엄청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수준으로 보면 이것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거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동성, 장수성, 산동성, 저장성. 네.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빅4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상위 탑5, 탑6까지는 최근 5년 동안 순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전부 연안에 있다는 거죠. 광동성, 장수성, 산동성, 저장성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그 교육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데들은 이것이 경제 발전도 빠르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 성장을 유지하는데도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과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고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인당 소득의 격차예요. 네. 그래서 1인당 GDP가 이제 중요한데 뭐 중국이 무슨 뭐 세계에서 2등 하는 GDP를 가졌다고 한들 국민 개개인으로 그 나라가 잘 사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뭐 5억 명, 6억 명 되는데 그래서 1인당 소득을 보면 이것도 안에 들어가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경이나 상해나 장수성 같은 데들은 인당 소득이 $20,000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32,000니까 근데 이 세 개 지역의 인구를 다 합치면 우리 인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못 사는 중국이 아니라 뭐 한국의 거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소득을 가진 성들이 이렇게 있고 또 반면 이게 1인당 소득이 아직 $5,000대에 이제 있는 성들도 이게 서너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사는 성은 인당 소득의
못 사는 성이 한 5배 정도 빈부격차? 이제 성 단위로도 그런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이나 기업으로 가면 뭐 50배, 500배의 차이가 서로 나는 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득 격차 크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지방 양회를 쭉 보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과거에 각 지방은 GDP를 얼마나 이제 빠르게 성장시키냐가 그 당석이나 성장의 승진의 요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풀리기를 하는 거죠. 물 타고 뭐 바람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GDP를 과장하는 것이 뭐 보편화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GDP를 다 합친 것하고 중앙 GDP하고의 이제 갭이 항상 있었죠. 물론 내부 거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치팅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한 10% 정도. 이제 이 정도 버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중앙 전체의 GDP의 집계나 지방의 GDP 집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과장을 많이 줄였다. 이제 그런 특징이 지금 이걸 있고요. 좀 엄격하게 봐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남북이고 동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주로 가보는 지역은 뭐 남쪽 지역이죠. 그래서 뭐 180월짜리 있는 골프장 가서 골프 쳐봤다. 뭐 이 심천이나 광동 같은데 네. 그러거나 120층짜리 빌딩에 올라가서 이 사진 찍었어. 이러는 데들은 다가 이제 남쪽 지방이죠. 네. 근데 저 북쪽 지방하고 남쪽 지방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1.2, 1.4였다가 지금 1.7 이상으로 이 남쪽 지역하고 북쪽 지역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북 삼성을 포함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고 이쪽 지역은 더 빠르다 보니까 이 갭이 커지는, 또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발전하는 지역에 가서 사업하고 싶지 낙후된 지역에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저 북쪽에 있는 동북 삼성이 상대적으로 점점 낙후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동쪽하고 서쪽도 또 차이가 나는데, 이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탑5, 탑6는 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 서쪽 지역의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낙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보면 십자로 이렇게 이 동서남북으로 십자를 나눴을 때 이게 이 하단면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북쪽하고 남쪽 요 오른쪽 부분,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황금 지역이고, 이쪽 서북 지역이라든지 동북 지역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근데 이것이 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 도시화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신천 같은 대도시는 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호적을 주지를 않고, 네. 지방의 차는 예를 들면 러시아워 때 이 시내 중심가로 못 들어오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번호판 이거 제한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 북쪽하고 남쪽의 그 경제적 격차, 동쪽하고 서쪽의 경제적 격차 계속 커지니까 다 이 남쪽에 있는 이 발달된 지역으로 젊은 애들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제한 어쩌면 거주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 현상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이제 농민공이, 그러니까 호적은 시골에 있지만 도시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그렇고, 그 호적은 지방에 있고 이제 이런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2억 8천만 명, 2억 9천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구상에서 굉장한 그 뭐 이상함, 서방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궁극적인 그 배경에는 바로 동서와 남북의 소득 격차가 이 현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2부에 말씀하신 내륙 개발의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하고 농업의 격차도 이것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도 보면 선간 이제 보면 누가 소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냐 그러면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서울이 높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서울이 아니고 샹하이입니다. 베이징이 아니고 샹하이가 소비 지출 수준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은 수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수도가 있고 미국처럼 또 하나는 경제 수도가 있죠. 그래서 베이징은 미국처럼 예를 들어 워싱턴처럼 정치 중심이고 상하이가 이제 거래소도 있고 금융도 있고 하는 이 경제 중심지, 경제 수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보다도 상하이가 월등히도 구매력이 높고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이나 유명한 이제 기업들이 북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쿼터를 상하이에 이제 갖다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의 집값이 뭐 장난 아니고 또 상하이에 그런 이제 그 포춘 500대 기업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 임원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야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의 수준이 이게 상하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격, 퀄리티, 네. 뭐 수준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남과 북의 소득 격차, 여기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연안 도시하고 내륙 도시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게 광동, 상하이 뭐 이런 이제 연안 도시들의 경우가 이제 수출을 주로 좌지우지하고 뭐 티벳이나 닝샤, 구이조 이런 완전히 이제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이게 2020년으로 보면 이 지역도 수출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게 감소폭이 60%, 50%막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해안 도시들은 여전히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성장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도 이게 개방이 된 지역하고 안 지역,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하고 안 지역 갭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티벳이라든지 내몽고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거기서 시위나 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물론 그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없고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에 대한 불만 이것도 같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난의 중요한 또 반발의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TV를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동부 연안 지방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건 뭐 정말로 개돼지처럼 살고 있는 그랬을 때 갖는 사회적 불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은 네.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여간 지역별로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잡냐 그럴 때 좀 과도한 목표, 두 자릿수 성장 뭐 이런 거를 잡는 데들은 이제 좀 못 사는 지역, 악화된 지역이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잡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아까 지방 양회의에서 성장률 잡은 거 보면 상위 탑6를 보면 해남도 플러스 10, 후베이성 플러스 10, 티벳 플러스 9%, 산시 8%, 귀주성 8%, 뭐 이제 히토류 금속 채취하고 마오타이주 만든 이런 데들이 GDP 성장률을 8%를 목표로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냐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성장률을 사실은 잡죠. 그러나 이제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처럼 이제 발전된 도시들은 대략 한 6% 정도, 뭐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그 대신 이제 뭐 랴오닝성이라든지 칭하이성, 그러니까 내륙의 오지들도 이거는 이제 한 50보다 성장을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차이 나냐 그럴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 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국의 지도자들로 보면은 모택동은 이제 균부론을 얘기를 했고 사실은 티벳도 지금 문제가 되면 티벳도 원래 중국 땅이 아니죠. 그 모택동이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등소편 때는 고양이 얘기를 하죠.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상관없이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해서 먼저 능력이 있는 부자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쩌민이 들어서서는 소위 말하는 서부 대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균부론, 그래서 동쪽만 지금까지 잘 살다가 서쪽도 같이 좀 잘 살자.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서전동수, 남수북조, 서기동수, 칭장철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장쩌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 또 이게 천연가스 뭐 이런 게 전부 서부에서 오죠. 그때 그게 바로 장쩌민 때 이걸 개발한 거고
후진타오 주석 때는 이제 동북진흥, 동북삼성이라든지 이쪽을 주로 개발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 들어서는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뭐 공동으로 잘 써, 공동부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젠다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이 남북 동서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이것이 도시하고 농촌하고도 이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같이 잘 살자 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가 왜 이제 빈곤 타파에다가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다가 강조를 하고 하냐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해야 될 지역들은 다 개발을 했는데도 갭이 크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경제에 있어서 뭐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다. 그리고 중국에 몰아놨던 생산 기지를 다 탈중국화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주제인데 문제는 중국의 좀 다른 점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 동북 삼성 그 다음에 이 내륙 지역하고 해안 지방하고 GDP의 격차가 5배 이상이 나요. 그래서 동남아의 1인당 소득 5,000달러가 안 되는 그 지역으로 이제 전통 제조업을 이관하는데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이 주광삼각지, 장강삼각지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인당 소득이 5,000달러 대인 성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을 동남아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부로 가져가도 중국은 전통 산업을 여전히 앞으로도几十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낙후의 또 다른 배경은 바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내부의 동남아시아를 또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품별 의류, 철강, 칼라 TV, 전자부품, 전자제품 이런 것의 이 이동이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 2선 도시에서 3선, 3선에서 4선 이런 식으로 내부 안에서 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다른 점이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경제 후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리 놓고보면 방직 산업 뭐 이런 것들이 그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가는데 지금 놓고 보면 이게 스마일 커브 상에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일본이 이제 기술을 갖고 미국과 유럽이 판고 그걸 생산하는 것이 아시아 이제 네 나라 닉스 우리 포함한 이제 제조 기주였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 이걸 중국이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듈이라든지 부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스마일 커브의 양쪽 끝에 있는 이제 두 개는 여전히 이제 미국과 유럽이었고 그 가운데에 한국이 있고 밑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앞으로 아마 5년에서 10년의 이 기간 중에 중국이 뭘 바꾸려고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중국도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일 커브상에서 미국하고 유럽이 R&D도 하고 이 판매도 하고 대신요 프로덕션을 아시아가 닉스가 하든지 중국이 하든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모델이었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은 R&D는 모르겠지만 이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 이거를 이제 중국이 하겠다는 거. 스마일 커브 상의 윗단으로 지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효율이 높은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의 중국,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최근 2, 3년 동안에 보면 최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게 바로 소비주죠. 소비재주인데, 뭐 중국의 소비재 그 허접한 게 그게 왜 주가가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중국을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스마일 커브 상의 오른쪽 판매와 유통의 단계로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제 모델이 옮겨간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보는데도 의미가 있고 중국 경제를 보는데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어떤 역할이 이동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그거를 내부에서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이 이제 보면은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에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 중국, 이제 동남아 이렇게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적 이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방직 공장, 화공, 철강, 가전, 자동차, IT 산업도 이런 식으로 국가 간으로도 이전이 되도록 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전이 됐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자기네 지역 안에 5,000달러부터 25,000달러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산업도 철강이나 가전산업이 동부 연안에 있다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안 되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강, 가전, 자동차, IT가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서 이것이 이전되고 그 안에서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스콘이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만들어주던 이제 그 대만계 중국 회사가 푸스캉이라는 회사인데 심천 광동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닭장처럼 작은 데에다가 이제 그 여공들을 집어넣어 놓고서 거기서 뭐 상교대로 숙식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기숙사 옥상에 내려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애들이 수두룩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고 또 그게 이제 예전에 나이키 운동화를 뭐 인도에서 만들었을 때 미성년자 뭐 이걸 고용해가지고 해서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불매운동이 나타나듯이 이게 이제 그 애플폰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이런 거를 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박스콘이 뭐 사과하고 난리를 쳤고, 우리가 이제 환경도 좋게 하고 급여도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원가가 안 맞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박스콘이 더 이상 애플의 OEM 어셈블리 공장을 이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심천 광동이 아니고 더 내륙 지방 쓰촨 네. 이 내륙 지방으로 가면 한 달에 2,000원, 3,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500원, 1,000원만 줘도 일하겠다고 하는 젊은 인력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공장을 이쪽에서 안쪽으로 오히려 옮겨 놓는 그리고 그쪽은 이제 젊은이들을 고용을 해주니까 땅 우리가 공짜로 줄게. 건물 우리가 지어줄게. 그래서 이것이 그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을 보면 나라별로 이전되는 것하고 똑같이 가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산업도 자기네 안에서 이제 더 내부적으로 더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을 할 필요가 없이 산업 그렇죠. 이전으로 어떤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안에 동남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소득 불평등, 낙후 지역과 발전 지역 불평등이 큰 것도 이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네. 어쩔 수 없는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로 그 산업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덜 발전된 지역,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은 하여간 뭐 이게 잘 보면 돈이 보이고 뒤에 주식시장도 그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중국이 뭐 우리는 별 재미없는 증시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인 게 중국의 창업반이고 그 다음번이 이제 그 나스닥이었고 세 번째가 심천 시장이 세 번째로 이게 주가 상승이 높았죠. 지금은 홍콩 시장이에요. 그렇죠. 좋고요. 예. 그래서 그 중국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보고 또 중국의 약점이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중국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국 양해 시리즈를 통해서 중국 정치 구조도 배워봤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의 어떤 전략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예상되는 해결 방안들까지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앞두고 여러분들도 저 영상을 통해서 이 중국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